공단 담벼락 아래 버려진 가방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숨어 있었죠. 수십 차례의 공격, 은폐되지 않은 흔적.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14년 5월의 흐린 아침, 인천 남동공단 공장 담벼락 아래에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인부의 코끝에 날카로운 악취가 스며들었죠. 그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가 그 냄새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의 지퍼를 당기자 검은 비닐에 감싸진 무언가가 드러났고 그 순간 차갑게 굳은 사람의 머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인부는 비명을 삼킨 채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고 경찰은 곧 도착해 가방 안에서 처참히 훼손된 시신과 마주했죠. 시신은 다름 아닌 50대 남성 성준이었어요. 그의 몸은 이미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특히 목 부위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깊이 찔린 자국이 50곳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양쪽 다리마저 절단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며칠 전 아내 지혜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그였어요. 그는 면접을 보러 서울로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흔적을 감춘 듯 사라졌고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경기 파주에서 잡힌 채 끊겨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인천의 공단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인지 의문은 깊어졌죠. 곧 수사는 빠르게 방향을 잡았어요. 공장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차량이 추적됐고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여성 서연이었죠. 그녀는 경찰 앞에서 자신이 성준의 성폭행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방어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은 그녀의 말과 달랐어요. 손잡이를 테이프로 칭칭 감은 길이 30cm의 회칼, 시신을 옮기기 위한 여행용 가방, 청소 도구와 전기톱까지 준비돼 있었고 모텔과 차량 내부에는 치밀한 준비의 그림자가 선명했어요. 서연의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렸어요. 그녀의 말대로라면 우발적 방어에 불과해야 했지만 성준의 몸에 남은 수십 차례의 공격은 단순한 방어와는 거리가 멀었죠. 범행 직후 그녀가 보인 행동은 더욱 기묘했어요. 성준의 카드를 이용해 화장품을 구입하고 귀금속을 사려 했으며 결국 전기톱과 청소 도구까지 손에 넣었어요. 쇼핑을 즐기듯 태연한 표정으로 매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공포나 불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마치 평소 일상의 연장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태도는 수사관들에게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어요. 서연은 시신을 며칠 동안 차량에 싣고 다니며 은폐할 기회조차 무시했고 마치 현실감을 잃은 듯 무심하게 생활을 이어갔죠. 모텔 내부는 깔끔히 청소해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자신의 차량과 집에는 피와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타인의 영역은 철저히 숨기려 하지만 자신의 영역은 무방비로 방치하는 역설적 행동이라고 분석했어요. 사건은 단순히 살인의 경위를 넘어 서연이라는 인물의 심리와 내면의 뒤틀린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죠. 수사팀은 서연의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어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회칼을 가방 속에 숨겨들고 있었죠. 불안해서 챙겼다는 그녀의 진술은 사실상 범행 도구를 준비해간 의도적 행위로 읽혔어요.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준의 몸에 남은 수십 개의 자상은 방어라기보다 분노와 집착이 겹쳐진 흔적이었죠. 그녀의 손길은 마치 이성을 잃은 폭풍처럼 거칠었고 그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절규와 금속이 파고드는 소리로 뒤덮였을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칼날의 흔적을 넘어 인간 내면의 폭발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는 범행 직후
곧장 모텔을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차분히 방을 정리하며 피 묻은 시트를 걷어내고 청소 도구로 바닥을 닦았죠.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지워내는 의식처럼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섬뜩한 평정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모텔을 떠난 뒤에는 자신의 차량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어요. 앞좌석 바닥에는 피해자의 피가 스며 있었고 뒷좌석엔 시신을 옮기며 사용한 전기톱과 장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녀는 타인의 공간에는 결벽증처럼 흔적을 지우면서도 자기 공간은 무감각하게 방치하는 모순을 보였어요. 범행 다음 날 서연은 쇼핑몰을 찾았어요. 피해자의 카드를 손에 쥔 채 액세서리를 구경하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까지 지었죠. 반짝이는 금속과 향수의 향기가 스며든 매장은 그녀에게 또 다른 무대였어요. 점원과 대화하며 남자친구 선물지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엔 살인의 그림자가 전혀 묻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쇼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방금 전의 살인을 일시적으로 잊고 싶은 왜곡된 도피였을 거예요. 경찰은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간이 어떻게 극단의 현실과 일상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지 깊이 주목했어요. 그녀는 결국 전기톱을 구매했어요. 무게감 있는 상자를 차에 싣는 순간에도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상인에게 농사짓는 아버지께 드리려 한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며 의심을 차단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전기톱은 곧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도구가 됐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태연한 연극은 잠시 성공했지만 차량에 가득 남은 피와 도구가 그녀의 모든 거짓을 증명해줬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두고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을 무대처럼 짜맞추는 연극성 인격의 전형이라 분석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수사는 심리의 어둠으로 파고들었어요. 서연은 조사 과정에서 종종 웃음을 터뜨렸고 환청을 들었다며 자신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그녀가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웃음을 흘리며 무섭다고 말하는 태도는 진짜 공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려는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경찰은 그녀의 내면을 파헤치며 단순히 범죄자가 아닌 인간의 모순과 허망함을 마주했어요. 사건은 이미 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 파괴된 욕망과 뒤틀린 심리가 불러온 비극의 초상으로 번지고 있었죠. 서연은 경찰 조사실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사가 사진을 내밀자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살인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터져나온 웃음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무섭고 긴장돼서 웃는다고 둘러댔지만 그 속에는 현실과 단절된 듯한 낯선 기운이 스며 있었죠. 때로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때로는 불쑥 입꼬리를 올리며 상황을 희화화하듯 반응했어요. 그 이질적인 태도는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정신세계에 균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현장 검증에서도 그녀는 모순된 행동을 이어갔어요. 스스로 유기 장소를 안내해 놓고도 이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누군가 자신을 조종했다고 말하며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차량 운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고 피해자의 물품도 그녀의 손에서 발견됐어요. 증거는 명백했지만 그녀의 언행은 계속해서 허공을 맴돌았어요. 경찰은 이 불일치를 두고 그녀가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교묘히 형량을 줄이려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졌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일상은 겉과 속이 극명히 달랐어요. 화려한 가방과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지만 실상은 빚에 쫓기고 월세도 밀린 상태였죠. 휴대전화조차 요금 미납으로 끊겨 있었고
대부업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허세와 환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려 했어요. 사회적 관계는 거의 없었고 친구도 찾기 힘들었어요. 화려한 외피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지만 실제 삶은 무너지고 있었던 이 괴리는 그녀를 더욱 파괴적인 길로 몰아넣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한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남성 도현이 있었어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관계였지만 서로를 여보라 부르며 깊은 사이로 발전했죠. 그러나 도현이 지원을 끊자 그녀의 생활은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명도 소송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짐이 컨테이너에 쌓이는 순간에도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범행 직전 도현이 보낸 단 한 통의 차가운 문자, 오늘 못 가라는 말은 그녀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분노는 피해자인 성준에게 투사되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성격을 연극성 성격장애로 해석했어요.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컸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죠. 노력보다는 허상으로 자신을 꾸며내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대 위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가까이 다가오면 금세 정체가 드러나기에 친구도 없었고 결국 혼자 사진을 찍어 올리며 스스로의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내적 괴리가 누적되면서 그녀는 현실을 도피하고 타인에게 분노를 투사하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 끝은 인간적인 비극의 심연이었어요. 재판정에 선 서연은 처음엔 정당 방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남은 50곳 가까운 자상은 단순 방어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범행 이후 태연이 쇼핑을 하고 전기톱을 사며 시신을 싣고 다닌 행동은 방어와 거리가 멀었죠.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밀한 준비와 잔혹한 결과를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그녀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조건 만남의 파국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서연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꾸미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만들 힘은 없었죠. 결국 타인의 돈과 시선을 통해 자신의 허상을 채우려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치명적 폭발로 이어졌고 한 사람의 목숨이 쓰러졌어요. 그 파괴의 끝에는 무너진 삶과 차가운 쇠창살뿐이었어요. 이 사건은 욕망이 이성을 지배할 때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증명해줬어요. 사건을 들여다본 심리학자들은 서연의 행동 속에서 인간의 모순을 읽었어요. 타인의 공간은 철저히 청소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자신의 차량은 피와 흔적으로 가득 남겨두었어요. 이는 그녀가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스스로의 현실은 방치한 태도의 반영이었죠. 또한 살인 후 태연이 쇼핑을 즐긴 모습은 일상과 범행을 분리해 생각하는 심리적 분할을 드러냈어요. 이처럼 파괴적 행동과 평범한 생활이 공존하는 모습은 인간 내면의 두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서연은 진술 과정에서 끝없이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 했고 나중에는 환청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했어요. 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인정하다가도 곧바로 남이 시킨 것 같다고 말을 바꿨어요. 이런 모순된 태도는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적 붕괴를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연극의 장면을 이어가는 배우와도 같았죠. 이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어요. 단순히 성폭행 방어라는 주장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또 화려한 외피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파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줬어요.
피해자 성주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아내 지혜는 끝내 남편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오열했어요. 서연의 거짓과 욕망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불러오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서연은 여전히 모순된 태도를 이어갔어요. 면회를 온 교정 관계자에게는 억울하다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주변 수용자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행동했지만 사건 기록 속 그녀의 행적은 오히려 치밀하고 냉정했어요. 이 괴리는 여전히 그녀가 현실을 부정하며 또 다른 연극을 이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줬어요. 진심 어린 참회는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만이 남아 있었죠.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위험한 허상을 지적했어요. 허영심과 거짓된 삶의 무대는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현실을 직면하기보다 꾸며낸 화려함에 매달린 결과는 교도소의 차가운 벽이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원하던 시선과 화려함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고립과 후회뿐이었죠. 그러나 후회조차도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연극이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허상과 현실 사이에서 끝내 균형을 잃고 무너졌어요.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단순한 살인 그 이상을 느꼈어요. 이 일은 조건 만남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인간 내면의 욕망이 뒤틀릴 때 생겨나는 파괴성을 상징했어요.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결핍이 폭발해 일어난 비극이었죠. 피해자 성주는 삶의 희망을 잃었고 아내 지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안게 되었어요.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고 서연의 이름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타인의 시선에만 매달리고 스스로를 꾸며내는 삶이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가? 서연은 삶을 연극처럼 꾸며냈지만 그 무대는 피로 물든 채 막을 내렸어요. 그녀의 삶은 욕망이 만든 허상 위에 세워진 탑이었고 그 탑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함께 무너뜨렸죠.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처럼 남아있어요. 결국 이 사건은 한 여성의 범죄 기록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는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어두운 거울이 되었어요.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도 웃음을 터뜨리던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이성과 도덕을 벗어던질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피해자 성준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남았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화려함과 허상에 가려진 욕망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에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